리어카 한 대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짐칸엔 식당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골목을 따라 번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슬쩍 코를 막고 걸음을 빨리합니다. 리어카를 끄는 건 작고 늙은 할머니. 그 옆에 바짝 붙어 걷는 67살 사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볼까봐, 저 냄새가 제 몸에 뵐까봐. 아이는 속으로 이를 악뭅니다. 나는 커서 절대로 이 냄새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그로부터 50여 년 뒤, 그 아이는 단 10분의 대화로 수십조 원을 움직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할머니와 그 리어카 이야기를 꺼내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웁니다. 그 냄새가 그토록 싫었던 아이는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그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 리어카 옆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남들이 이번 달 카드값을 셀 때 혼자서 300년 뒤를 보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한 달 꼬박을 일하고 월급이 들어온 날, 잠깐 마음이 놓이는가 싶다가 카드값, 월세, 보험료가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요. 통장에 덩그러니 남은 숫자 앞에서 우리는 작게 한숨을 쉬죠. 그리고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나. 다음 달이라고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또 한 달이 흘러갑니다. 달력의 숫자만 넘어갈 뿐 통장 앞에 설 때의 그 막막함은 좀처럼 줄질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은 배웠어도 돈을 보는 법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똑같은 월급날, 똑같은 통장을 보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머릿속과 부자의 머릿속이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 그 보이지 않는 갈림길을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번 달 통장을 보고 부자는 300년 뒤를 본다. 이 남자가 지금 굴리는 돈은 우리 돈으로 100수십조 원입니다. 어지간한 나라의 1년 살림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회사는 300년 동안 계속 자라야 한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당장 내년 일도 모르는데 300년이라니 약간 미친 사람이라고요. 이 남자의 이름은 손 마사요시. 우리에겐 손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그리고 그가 맨손으로 일으킨 그 회사가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오늘 펼쳐볼 책 손정이 300년 왕국의 야망은 니케이 기자가 그를 수십 번 인터뷰에 쓴 평전인데요. 거기엔 그 300년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왜 하필 300년이냐? 막연한 허세가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의 뇌세포 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컴퓨터 칩 속 부품의 수는 해가 갈수록 불어나 머지않아 사람의 뇌를 그냥 추월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수백 년 세상은 통째로 뒤집힌다. 그 거대한 흐름의 한복판에 서겠다. 그래서 300년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얘기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돈 때문에 불안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야가 이번 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 이번 달 월세, 이번 달 잔고. 우리 머릿속 달력은 딱 30일짜리예요. 근데 이 남자의 머릿속 달력은 300년짜리였습니다. 30일과 300년. 둘 사이엔 3000배가 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1억을 손에 쥐어도 우리 눈엔 이번 달에 처리할 돈으로 보이고 그의 눈엔 오랜 세월 굴려나갈 씨앗으로 보였던 겁니다. 부의 크기는 내 시야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같은 월급날 두 사람의 세상,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사는가? 여기서 잠깐 우리를 한번 비춰볼까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다음 달에 뜻밖의 보너스로 100만 원이 생긴다고 해볼게요. 그 소식을 들은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뭔가요?
이걸로 뭐 하지? 뭐부터 좀 사볼까? 그냥 여행 갈까? 이 장면이 먼저 떠올랐다면 나는 지금 30일짜리 달력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 둬야 몇 년 뒤에 몇 배로 불어있을까? 이 장면이 먼저 떠올랐다면요. 나는 이미 부자의 달력에 한쪽 발 걸친 거고요. 어느 쪽이 더 똑똑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시선이 먼저 가 닿는 곳이 다를 뿐인 겁니다. 그 찰나, 대략 0.5초. 그게 저 사람과 나를,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뇌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어요. 당장 오늘 손에 쥐는 10,000원을요. 1년 뒤에 10만 원보다 더 크게 느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본능에 집니다. 오늘의 작은 편함 때문에 몇 년 뒤에 큰 결실을 자꾸 별것 아닌 걸로 밀어버리죠. 부자란 바로 이 본능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시간을 팔아 돈을 벌지 않았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맨 처음 어떻게 부의 길로 들어섰는지 볼게요. 시작은 17살 때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이 소년이 무작정 한 유명한 사업가를 찾아가요. 일본에 처음으로 햄버거 가게를 들여와 큰 돈을 번 당대의 유명 사업가였죠. 그러곤 다짜고짜 묻습니다. 저는 앞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어른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어요. 앞으로는 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미국에 가서 컴퓨터 공부해라. 이 한마디가 소년의 눈을 평생 미래에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살 무렵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는 작은 기계 하나를 떠올립니다. 여러 나라 말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손바닥만한 번역기였죠. 근데 그에겐 그걸 만들 기술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학에서 제일 뛰어난 교수를 찾아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드릴 돈이 없습니다. 대신 이게 성공하면 그 돈으로 다 갚겠습니다. 가진 돈이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돈으로 사람을 움직인 겁니다. 네, 그 교수는요. 정말 이상할 만큼 당시 학생 손정희의 열정에 감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 기계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는 그 특허를 일본 굴지의 전자대기업 샤프에 팔았습니다. 당시 샤프는 계산기와 전자제품으로 세계의 이름을 떨치던 일본 최고의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런 회사가 23살 청년의 머릿속 아이디어 하나를 거액에 사들인 겁니다. 그가 손에 쥔 돈이 우리 돈으로 약 10억. 공장을 돌린 것도 밤을 새운 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 시간을 판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 미래를 판 거죠. 그 10억을 들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23살에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뱅크예요. 그리고 첫 출근 날 아르바이트 직원 딱 2명을 앉혀놓고 귤 상자를 뒤집어 그 위에 올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회사는 30년 안에 두부 가게가 두부를 한 모 두 모 세듯 우리는 매출을 1조 2조 조 단위로 세는 회사가 된다. 직원 2명은 그 자리에서 사장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둘 다 얼마 못 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가진 거라곤 직원 둘의 귤 상자 하나가 전부인 사람이 매출 단위를 조로 외쳤으니까요. 근데 그로부터 30년 뒤 소프트뱅크의 매출은 정말로 약 27조 원을 넘어섭니다. 그가 미쳤던 게 아니라 그의 시야가 30년을 앞서 있었을 뿐이죠. 6분의 면담으로 300억을 100조 원으로. 세월이 한참 흐른 뒤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부를 이룬 그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름도 없던 중국의 한 영어 강사 출신 젊은이가 찾아와 사업 얘기를 합니다. 변변한 실적도 보여줄 것도 없었고요. 그저 눈빛과 아이디어뿐. 그런데 손정희는 단 6분 만에 결심합니다. 정말 딱 6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그 중국인 청년에게,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그 젊은이에게 우리 돈 약 300억을 넣기로 해요. 주변에선 또 미쳤다고 했죠. 근데 그 젊은이의 회사가 바로 알리바바였습니다. 몇 년 뒤 그 300억은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려 3,500배. 그가 잠자고 밥 먹고 다른 일 하던 그 모든 시간에도 그 돈은 혼자서 쉬지 않고 불어나 있었던 거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부자는 잠든 사이에도 돈이 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직 월급 하나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과 월급을 받으면서 그 일부를 자기 대신 일할 무언가로 바꿔두는 사람. 처음엔 솔직히 둘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둘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선 사람만이 잃을 게 없어 가장 멀리 본다. 그런데 여기서 꽤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보고 이렇게 큰 돈을 굴리던 남자, 그가 평생 가슴에 품은 영웅은 누구였을까요? 왕도 황제도 더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150여 년 전 일본의 어느 시골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무사. 내세울 가문도 빼어난 칼솜씨도 없던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가문마저 등지고 뛰쳐나온 외톨이였죠. 근데 이 보잘것없던 시골 무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서로 원수처럼 칼을 겨누던 두 거대 세력을 손수 한 자리에 앉혀 손을 잡게 만들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백 년 묽은 낡은 권력이 스스로 자기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판을 설계한 겁니다. 일본을 통째로 바꾼 역사의 변곡점, 메이지 유신. 그 새 시대의 문을 가장 먼저 밀어젖힌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그 무명의 무사였습니다. 거기다 일본 최초의 무역회사를 세운 것도 바로 그였고요. 그리고 31살, 그 새로운 세상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죠. 손정희는 이 무사를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세계가 다 아는 소프트뱅크의 로고, 그 모양마저 이 무사가 만든 작은 깃발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답은 그가 평생 붙들고 산 한 문장에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가진 걸 지키느라 멀리 보지 못한다. 가장 낮은 곳에 선 사람만이 잃을 게 없어 가장 멀리 본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그냥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소프트뱅크를 세운 이듬해 25이었죠. 사업이 막 날아오르던 그때 만성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엔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의사는 길어야 5년이라는 시한부를 선고합니다. 그는 무려 꼬박 3년을 병상에 누워 보냈어요. 근데 그 침대 위에서 그가 한 건요, 절망이 아니라 책 3,000권을 읽은 거였습니다. 죽음이 코앞인데도 그는 오히려 더 먼 미래를 그린 거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요, 1986년경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 거예요. 병원의 분원장이 그 치료법으로 그를 살려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그는 국민들이 누구나 저렴하면서도 빠른 인터넷을 쓰게 만들겠다고 덤빕니다. 근데 그 앞을 막아선 건 일본 통신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던 1위 공룡 NTT였어요. 그는 정부에 NTT가 전국에 깔아둔 전화선에 자기 회사 장비를 연결하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훨씬 싼 값에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일종의 알뜰폰 같은 거죠. 그런데 NTT도 정부도 그 연결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 가로막히자 그는 결국 정부 관료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전화선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몸에 기름 붓고 불을 붙이겠다고요. 다른 통신회사들이 다 이번 분기 적자가 얼마냐를 따질 때 그는 10년 뒤 온 국민이 손에 쥘 인터넷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 거품이 꺼졌을 때는요, 그의 회사 가치가 고점에서 무려 100분의 1로 쪼그라든 적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먼 곳을 보던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자리. 이 남자는 늘 거기서 세상을 올려다봤어요. 그렇다면 그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가장 낮은 자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음식 찌꺼기 냄새가 밴 리어카, 그 옆에 고개 숙인 아이. 이제 오늘 영상 맨 처음에 그 골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음식 찌꺼기를 가득 싣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던 그 리어카. 그걸 끌던 작고 늙은 할머니.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걷던 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어린 시절의 손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채 일본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번지수조차 없는 판잣집.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무번지라고 불렀죠. 주소조차 없는 땅에서
그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먹고 사느라 늘 밖에 있었기에 어린 그를 키운 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어둠도 가시지 않는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식당마다 들러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얻어 그 무거운 리어카에 싣고 끌었죠. 그렇게 모은 걸 돼지를 먹이고 그 돼지를 키워 살림을 보탰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그 리어카를 끄느라 할머니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어요. 그 굽은 등 덕분에 어린 손주는 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손정이에게 그 리어카는 솔직히 그저 부끄러움이었어요. 냄새가 벨까봐, 친구들이 알아챌까봐 할머니 옆에서 늘 고개를 숙였죠. 근데 가난보다 더 그를 짓누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핏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은 그를 조센진이라 부르며 등을 돌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의 집안은 일본식 가짜 이름을 쓰기로 해요. 야스모토. 그 이름 뒤에 핏줄을 숨기면 적어도 손가락질만은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에게 두 가지 사건이 찾아옵니다. 15살 무렵 그는 할머니에게 부탁해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나르던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자기 핏줄이 어디서 왔는지를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방문한 미국에서는요. 손이라는 본래 이름으로 살아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죠. 이름을 숨겨온 그 비겁함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19이 되던 해 그는 그토록 안전했던 일본 이름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손이라는 한국 성을 제 손으로 꺼내듭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애써 숨겨온 이름을 왜 이제와 굳이 다시 꺼내느냐고. 그 이름을 쓰는 순간 그는 또다시 손가락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숨을 수 있었는데도 그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가장 아프게 찔렀던 그 이름을 평생 등에 짊어지기로 한 거죠. 할머니가 끌던 그 무거운 리어카처럼 그 이름도 무겁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거였으니까요. 훗날 그가 일본 국적을 얻을 때조차 주변의 만류에도 그는 손이라는 성만은 끝내 지켜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이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 자리에서 그는 문득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음식 찌꺼기를 씻고 그 리어카를 끌던 작은 할머니. 15살 자기 손을 잡고 함께 한국 땅을 밟아준 그 할머니. 그리고 그 곁에서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그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가 끝내 말문이 막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보던 그 남자가 가장 낮았던 그 자리를 회고하며 어린아이처럼 무너진 거죠. 머리로 이긴 게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올려다본 그 눈이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17에 들은 컴퓨터의 시대라는 한마디, 자기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판 번역기, 귤 상자 위에서 외친 1조, 2조, 6분 만에 결단한 300억, 그 이름 없는 무사의 깃발.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리어카 옆,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은 눈앞의 것을 어떻게 지키는지부터 배웁니다. 근데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은요, 고개를 들어 멀리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올려다 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가 그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보며 평생 노린 건 바로 눈앞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과 정보라는 게 곧 세상의 모든 걸 집어삼킨다는 걸 누구보다 30년 먼저 보고 그 거대한 판이 통째로 뒤집히는 한복판에 누구보다 먼저 자기 깃발을 꽂는 것,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쥔 게 별로 없다는 건요, 약점이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 스스로 약점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그걸 믿고 그걸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말로 남들은 무서워서 못 거는 곳에 가장 크게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버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요,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볼게요. 거창한 결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가? 만약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요. 그건 내가 아직 오직 내 시간만 팔아서 살고 있다는 신호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출발선이 어딘지 확인한 것뿐이니까요. 오늘 그 위치 하나 알아낸 것만으로도 그런 걸 생각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제 다른 눈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그 아이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냄새, 몸에 뵐까봐 고개를 숙이게 만들던 그 음식 찌꺼기 냄새. 그날 손정희 회장은 그 냄새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건 가난의 냄새가 아니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손주 입에 뭐라도 더 넣어주려고 할머니가 평생을 그 작은 몸으로 끌고 다닌 사랑의 냄새였다. 그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 냄새가 사실 그를 여기까지 살아남게 한 단 하나의 이유였던 건 아닐까요? 손정희가 평생 남들보다 멀리 본 건 머리가 비상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 리어카 옆에서 딱 한 번 고개를 들어 더 먼 세상을 올려다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그를 세상 누구보다 멀리 데려다준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앞을 보거나 내 발밑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강연에서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하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천장이 없죠. 그런데 우린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천장을 만들고 땅만 보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